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아빠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꾼 7단계 투자 공부법. 이희대 지음 더 퀘스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돈이 과연 무엇이기에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돈에 목을 매는 것일까? 고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돈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현실을 직시해야 제대로 된 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돈에 대한 수많은 명언과 표현 중에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것은 이것이다. 돈은 행복을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화목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제각각이지만 불화가 일어난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돈 때문에 자주 다투셨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상황이 꽤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왜 없는지, 얼마나 없는지, 그렇다면 더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다. 두 분 모두 매일 힘들게 일하셨지만 금전적인 살림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태어나 임대 아파트를 거쳐 3,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커지기는 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없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의 연차가 쌓이고 월급이 올라도 가난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낮은 급여를 받은 업종의 직장인들이 갖는 어려움이자 한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학군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우리 집 형편이 이런데 나까지 방황하면 집안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고학력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집안의 불화와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투자, 특히 주식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어머니는 대출이자가 지겨우니 빚을 다 갚으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 살자고 늘 말씀하셨다. 성인이 된 내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자본주의에 대한 것, 즉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을 일정 부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과는 정반대의 교육을 어린 시절 암암리에 받은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제와 투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때는 취업이 잘 된다는 이과를 선택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피를 보는 것도 두려워 공대를 가기로 결심했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해 공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분야의 직장에 들어가 기대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에 무지했었는지를.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아끼고 모으는 행위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아가 아끼고 모은 것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치열하게 공부했다. 내가 갈피도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미 앞서간 사람들은 꾸준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가난을 벗어던지기 위한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 막막했다. 투자에 대해 가르쳐줄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멘토도 없었다. 그래서 맨땅 헤딩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하나 배웠다. 지름길 따위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수풀을 헤치며 더듬더듬 길을 찾아 나갔다. 그렇게 조금씩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투자를 통해 30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확신이 현재를 더욱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벌었다는 숱한 성공 시다를 마주한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에 감탄하고 누군가는 절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공 신화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공 신화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가 아닐까? 성공 방정식, 탑시크릿을 알려준다고 해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듯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기만의 방법과 경로를 설정해 달성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책은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재테크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크고 작은 투자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를 통해 발전하지 않는다면 실패로 끝나겠지만 실패를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당신이 30대 직장인이라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내가 했던 생각과 경험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부디 이 책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가난과 결핍을 끊어내고 부의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자. 프롤로그. 우리는 왜 자본주의를 배우지 않는 걸까?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체제를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다.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 등은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꾸준히 배워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자본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노동력은 상품화된다 정도의 특징이 있다. 이런 교과서적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부모님에게도 특별히 배운 적이 없다. 혹여 물어봐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창시절엔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취업을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이다. 베이비 부모인 부모님 세대는
정년까지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했다. 물론 당시에도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주거 사다리라는 것이 존재했기에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알뜰살뜰 모아 조금씩 옮겨가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괜찮은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막상 세상에 나오면 막막하다. 월급은 뻔하고 정년은 없어지는 추세다. 내 몸 하나 편히 누울 작은 집 하나 구하려고 해도 억소리가 난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통계적으로 봐도 월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BIR이라는 수치가 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구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다. 흔히 말하는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아파트를 사려면 몇 년이 걸릴까의 개념이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 2020년 11.8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지역의 PIR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경기 지역은 9.2년, 인천 지역은 8.6년을 기록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평균 상승률은 약 3%다. 이래서 버는 돈의 한계는 명확한데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해야 할까?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할까?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 중에 현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 30년 이상 일했는데 왜 노후가 불안한 걸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월급을 모아서, 즉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상소, 사업 또는 투자소득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진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근로주의 혹은 노동주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인가? 당신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부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으며 결국 돈의 노예로 남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늙고 병들며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소득과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제대로 살기 위해 다음 4가지 기본 요소를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을 버는 방법, 자본을 모으는 방법, 자본을 운용하는 방법, 자본을 잘 사용하고 잘 지키는 방법. 이 책을 통해 이 4가지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경제적 자유를 위한 7단계. 5천만 국민에게 5천만 가지의 꿈이 있듯 자본소득을 만들려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은퇴 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누군가는 하루빨리 직장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또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상속받을 유산이 많다면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대소득과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 빈곤율 최고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 자본소득 마련은 필수다. 목표 금액과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7단계 계획을 고민해 봤다. 스텝 0. 무지. 자본소득에 대한 무지한 상태. 근로소득만 추구, 투자 자산 없음. 스텝 1. 개안.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 스텝 2. 점검. 현재 수준과 향후 필요 금액을 설정하고 실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스텝 3. 준비. 노후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수준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단계. 목표 금액의 10% 모으기. 스텝 4. 실천. 노후 준비 및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본 투입과 이를 성실히 실천하는 단계. 스텝 5. 가속.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 달성 가속화. 머니 파이프라인 확장 단계. 스텝 6. 미완. 자본소득이 최소 생활비 더하기 알파 금액보다 큰 상태. 최소한의 노후 준비 완료 단계. 스텝 7. 자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큰 상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 근로가 선택이 되는 단계. 우리는 떠밀려서 은퇴하게 될까? 아니면 은퇴 시점을 스스로 정하고 아름답게 물러나게 될까? 그 선택과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단계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니 가야 할 길,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자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다. 지금부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작게는 노후 준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할 것이다. 스스로의 목표에 맞게 단계별 계획과 금액 설정, 달성 방법 등을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자. 스텝 4. 실천. 모으면서 꾸준히 투자하자. 주식 투자는 도박일까? 질문이 틀렸다. 주식이랑 도박이랑 다른 게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도박이라고 다 같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고? 카지노를 떠올려보자. 카지노에는 순전히 운으로만 하는 게임도 있고 실력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게임도 있다. 마이클 모부시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을 통해 운과 실력의 영역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일부러 질 수 있다면 실력이 작용하는 영역이고 지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면 운의 영역이다. 슬롯 머신, 룰렛 게임 등은 100% 운의 영역이다. 슬롯 머신, 룰렛 게임에서 일부러 질 수 있는가? 기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고정된 확률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행하는 자가 승패에 관여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따라서 운에 따라 연속으로 이기거나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실패가 결정된다. 반면 포커 게임은 어떤가? 패를 받는 것은 운이지만 배팅을 하는 것은 실력이다. 좋은 패를 들고도 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패를 들고도 이길 수도 있다. 패, 상대방의 심리, 자금 수준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확률적인 배팅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가 도박이냐 아니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임에 가까우냐를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과 실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을지 구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운도 있지만 기술, 실력도 작용. 주식 투자를 할 때 운과 실력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100% 운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명백하게 실패하는 투자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홍진채 대표는 명백하게 실패하는 투자법을 슬리피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슬리피지란 거래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말한다. 주식 매매 시 거래세 더하기 수수료가 발생함과 동시에 매수를 할 때는 호가를 올려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는 호가를 내려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 매도를 하면 약 0.7%의 비용이 발생한다. 잦은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누적되므로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손실을 내는 경우 손실의 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패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 투자를 흔히 패자의 게임이라고 한다. 얼마나 성공을 많이 하느냐보다 투자 실패, 실수를 얼마나 잘 줄이느냐가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골프에 비교해보자. 홀인원을 하는 것은 운이지만 보기를 하지 않고 파, 버디를 기록하는 것은 실력이다. 프로 선수들이 모든 홀에서 홀인원, 이글만을 노리고 샷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실수를 줄이고 파, 버디를 꾸준히 기록하며 최종 기록을 좋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 기업의 대박성과 높은 수익률은 투자 실수를 줄인다. 이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다. 즉, 대박 종목, 수익률만을 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0%, 기술이 30%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연 투자자문 박성진 대표는 이 사자성어를 응용해 주식 투자에는 기삼 운치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분명 운이 작용하지만 기술과 실력을 키우자는 말이다. 맞다. 운이 70%라 하더라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운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실력을 높이는 나만의 투자법을 갈고 닦는다는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 스텝 6. 미완. 최소한의 노후 준비 완료 단계. 투자 자산 대 시스템 자산.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 자산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 온다. 자산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즉 투자 자산과 시스템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의 투자 자산은 가격 변화에 따른 매매 차익을 목표로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주식의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합당한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의 수익을 얻는 가치 투자 방식과 시장 투자자의 심리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 트레이딩 투자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매매 거래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에서 나오는 차익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시스템 자산은 매매 거래에서 오는 차익이 아닌 주기별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꾸준한 배당금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 부동산의 경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월, 분기, 연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 투자를 선호한다. 주된 소득인
근로소득의 월급 개념에 길들여져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관리 관점에서 보면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투자 기간을 늘릴수록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시스템 자산의 배당 수익률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 자산도 사업하듯 바라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투자 자산, 시스템 자산 관리도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와 비교하면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 단계는 크게 태동기, 성장기, 고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눌 수 있다. 태동기.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 시기. 성장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익성은 낮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해 자본의 효율을 높이는 시기. 고성장기. 매출과 수익이 폭발적으로 향상해 재투자를 하며 배당금 지급을 검토하는 시기. 성숙기. 수익은 발생하지만 매출 성장이 더뎌 재투자보다는 이익 분배, 배당금 확대를 신경 쓰는 시기. 쇠퇴기. 자본을 벌기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시기. 개인의 재테크 생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는 바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독서, 강의 등의 시간을 투자하며 기본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 성장기 및 고성장기에 들어서면 근로소득인 월급이 늘어나고 투자금과 투자 실력이 향상되어 자본소득이 늘어난다. 성숙기 및 쇠퇴기에 접어들면 은퇴 이후 근로소득을 대체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우리는 시간을 근로소득, 즉 월급으로 바꾸고 그것을 자본으로 만들고 굴리는 투자를 해왔다. 퇴직 이후에는 자본을 월소득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투자 자산을 시스템 자산, 월세 등이 발생하는 임대형 부동산, 주식 배당금 등 이런 시스템 자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텝 7. 자유. 근로가 선택이 되는 단계. 완주를 위한 3가지 요소, 동기부여, 시스템, 선순환. 경제적 자유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 근로가 선택이 되는 상태다.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한 희망,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굴리는 과정과 단계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인내의 과정이기에 괴로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도전을 멈출 가능성도 있다. 나는 정말로 힘들고 긴 투자도 재테크 여정이기에 각 단계별로 목표를 끝까지 달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정은 힘들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중간에 적당히 포기하고 현재를 즐겼더라도 나중에 최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당시 즐거웠던 추억마저 후회로 바뀌고 만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 이탈을 막고 완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동기부여, 시스템, 선순환이다. 동기부여만으로는 금방 지치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꾸준히 수행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즉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동기부여 요소가 다르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구체화해보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나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어린 시절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아이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컸다. 누군가에게 잔소리,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독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한 이런 방법은 즐겁지도 않았고 오래 가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육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저도 선생님처럼 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에겐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나눔은 다른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은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성취감으로 연결됐다. 이런 생각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을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지금도 나는 블로그나 기타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늘 공부한다.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동기부여이자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공부할 내용과 업로드할 콘텐츠가 꾸준히 생기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추가로 네이버에서 활동함으로써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중 일부를 기부하며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둘러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싶다.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열심히, 더 많이 벌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완주를 위한 자신만의 동기부여와 시스템,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며 실천해 보기 바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